2013년 담당 과목이 가슴에 남은 수업에 선정되고 2010년에는 최고의 교수상 베스트 티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우리 AL에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김태진 작가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태진이라고 하고요. 2m는 충분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앞에 있는 건 좀 조심해 주시고요. 침방울 치죠. 그러니까 모든 걸 좀 조심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죠? 저는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뭐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방송에서 감염병 전문가가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어느 분이 유럽 여행은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잠시 고개를 갸웃하시더니 2023년은 돼야 될 거라고. 네. 그 얘기 듣고 이제 다리 힘이 풀려가지고 사실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방역을 상당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실감을 못하지만 다른 나라에 가보면 정말 그 실상을 알 수 있죠.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처럼 자유롭게 다른 나라를 다닌다거나 그런 일을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사실 그런 시기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예술 이야기를 좀 들고 왔는데 예술 그러면은 보통 반응이 여자분들은 예술하고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남자분들은 예술을 이렇게 떨어지는 예술. 근데 저는 자신 있게 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건축을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공학이라는 측면에서 구조를 다루기도 하지만 기능을 다루기도 하고 또한 예술을 다루는 분야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또 왕라되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들고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시대를 내다보고 그 다음에 뭔가 의미를 담는 과정에서 인문학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께 예술작품에 담겨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의미, 그러면서 우리의 시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신 이것이 2008년 소도비 경매에서 걸려있는 그림이고요. 세 폭의 그림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화가는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영국의 가장 유명한 또 화가입니다. 여러분 이 화가의 작품이 이렇게 걸려있는데 가까이 가서 다가보니까 좀 집에 걸어놓고 싶은 생각은 전혀 안 드는 그림입니다. 여기 사람들을 그려놨는데 형체가 형편없이 비틀어져서 아랫부분에 보니까 막 체액이 흘러나와 있는 것 같은 약간 끔찍한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사실 누가 이런 그림을 사다가 집에 걸어놓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하는데 문제는 이 프랜시스 베이컨의 작품이 경매에 나오는 순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당시에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1,000억 원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관심이 가시죠? 뭔데 저렇게 비싸냐? 약간 좀 관심이 가실 텐데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화가는 우리가 이 그림으로는 잘 모르시는데 아마 이 작품을 아마 보여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 교황님이에요. 보라색 옷 입고 영어 보니까 교황님인데 교황님이 마치 그 UFO가 위에 와가지고 이게 영혼과 육체를 빨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막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 같죠. 뭔가 비명을 지르고 있는 교황이라는 이 종교계에서는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이런 놀라운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 요 보기에도 약간 혐오스러워, 약간 불편한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은 왜 그려졌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왜 미술사적으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왜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는지 여러분 오늘 미술에 대한 이해를 좀 넓혀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텐데 이 작품에 대한 해석은 그 어느 사람도 함부로 쉽게 하지 못했었는데 20세기 후반에 한 명의 철학자가 이 작품에 담긴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 작품의 의미가 그런 깊은 뜻이라고 하는 의미가 알려졌는데 약간 도전적인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문학의 세계로 좀 가주셔야 돼요. 그동안 계시던 이 현실의 세계와 실용의 세계에서 오늘은 조금 인문학의 세계로 좀 가주셔야 돼요. 자, 먼저 이제 요즘 뉴먼 오월의 시대죠. 여러분 아까 제가 우리 삶이 많이 바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바뀔 것 같은 현장의 느낌을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번 봄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갔죠. 학교를 못 갔기 때문에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서 수업을 듣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영상을 보고 있길래 나중에 수업 끝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잘하시는구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EBS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선생님들은 본인이 직접 영상을 만드는 것보다는 EBS에서 잘 만들어진 그 강의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 변화를 좀 느껴보셔야 돼요. 뭐냐, 정보화 시대가 와 있었죠. 우리는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었는데 그동안 미뤄왔고 여전히 강의실에서 수업은 이루어져 있었죠. 근데 강제로 이번에 채용을 해보니까 어떤 경험을 해본 거냐면 어차피 교육부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을 똑같은 강의실에서 강의하던 거예요. 강의실에 갔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집에서 수업을 받아야 할 때 굳이 담임 선생님이 만든 그 영상을 봐야 할까요? 아닌가요? 즉 아이들은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만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학원에서 일타 강사들이 만든 강의를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 학교도 가장 잘 만든 영상을 공유하면 되겠죠. 이때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갖게 되냐면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하는 일이 뭐냐? 선생님들은 이제 선생님 본연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했었던 거, 그죠? 아이들의 각자의 잠재력을 찾아주시고 그들을 더 북돋아주시는 그런 역할에 더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있겠죠.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우리의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육 본연의 일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되겠죠. 이번에 대학생 친구들하고 몇 명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시대 변화를 좀 예감했어요. 뭐냐, 야, 왜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솔직한 얘기를 해주는데 자기들이 대학을 다니는 이유는 진짜 솔직히 얘기했어요. 교수님들 강의 들어오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학벌을 따라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자기들이 이번에 좀 약간 충격적으로 느꼈었던 게 뭐냐면 강단에서 교수님이 들어오실 때는 자기들이 약간 아래서 이렇게 볼 때 아우라가 있대요. 교수님만의 아우라. 그러니까 학교에서 오랫동안 강의해 주신 그분만의 아우라가 있는 거고 강단에서 수업 들을 때는 자기들이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그 교수님이 설령 교과서를 읽고 나가셔도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는데 온라인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화면으로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까 갑자기 너무나 객관적으로 보이면서 좀 의문을 갖게 됐다 이거죠. 내가 이 강의를 듣는 게 맞는가. 제가 그 얘기를 학생들한테 듣고서 저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 같은 시간이면 차라리 하버드나 MIT에서 공개하는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실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정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널려 있잖아요. 정보라고 하는 게 널려 있고 자기가 시간을 할애하고 자기가 의지만 갖고 있다 그러면은 찾아 들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사실은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어떤 강의를 해야 되고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대변화의 시기, 사실은 수많은 위기에 사실 직면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 펼쳐져 있었던 이 공급 사슬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번 사태로 알게 돼가지고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이제 모든 해외에 나가 있는 여러 현지 인력들과 이런 사람들 다 들이고 있습니다. 다 들이고 있고 그래서 세계적인 사태가 벌어져도 어쨌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만들어 놓자. 모든 것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 있었던 것이 이제 조정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런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예상하는 전문가가 너무 많아서 저도 요새 두려움에 좀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게 대단히 환약하죠. 네. 여러분 사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기적처럼 유지되어 온 시스템이라는 말을 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그 대형마트에 가셔가지고 한번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게 다 팔리나? 물론 다 안 팔립니다. 재고해갖고 유통기한 지난 다음에 폐기되는 것도 정말 많죠. 여러분 근데 인류의 역사상 극히 짧은 시간 동안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방식은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물건을 생산했습니다. 뭐냐? 자본주의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그럼 물건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물건 만드는 한 사람 찾아가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그때 비로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구두를 만들 때도 구두장에 찾아가서 자기 발 사이즈 재고 구두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만들어준 거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물건 중에 그렇지 않은 게 없습니다. 농산물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자본주의는 어떻게 하냐? 누가 주문을 했건 아니건 상관없이 만듭니다. 그런데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졌다라고 해서 생산을 줄이거나 공장 가동을 멈출 수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죽는 길이에요. 고정 비용을 계속 끌어안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물건을 만들고 어떤 방식을 택하냐면 다른 공장보다 더 적극적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마케팅을 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공장을 돌리면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언제 위기에 봉착하냐면 굉장한 불황이 닥쳤을 때 아주 끔찍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게 받쳐주지 않겠죠. 여러분 자본주의를 유지시켜주는 이제 최소한의 요건이자 이게 무너지면 자본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유효 수요라는 겁니다. 유효 수요는 어쨌든 공장이 돌아가는 현재의 이 시스템을 떠받쳐줄 정도의 그런 수요죠. 이런 수요가 불황이 닥치면 어떻게 되냐면 공장은 인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고 인원을 내보내면 그들은 생산자였지만 소비자니까 임금이 없어진 사람들은 소득이 없어지니까 유효 수요는 줄고 악순환에 빠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 붕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붕괴를 예언한 사람이 있죠. 지난 세기 19세기죠. 칼 마르크스가 예언했죠. 근데 자본주의가 놀랍도록 생명력이 있었어요. 버텨왔어요. 기적처럼. 어떻게 버텨왔냐? 자본주의는 식민지를 확보하면서 제국주의를 통해서 유치했었고요. 상당한 기간 동안. 그런데 지구가 무한대로 넓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를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후발주자들이 땅 내놓으라 그래서 벌어졌던 게 전쟁이죠. 그게 1차, 2차 세계대전이죠. 그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자본주의가 놀라운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전쟁이죠. 뭐냐? 전쟁을 하고 났더니 모든 게 박살나가지고 유효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본주의는 불황의 해결이 책이 보이지 않을 때 옵션으로 전쟁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뜬금없이 이유 없이 뭐 예를 들면 강대국이 약한 나라 시비 걸어 갑자기 전쟁을 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 일은 불황할 때 벌어지는데 전쟁은 근데 상당히 위험하죠.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닌 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나라가 핵을 갖게 되면서 그죠?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자본주의는 다른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혁신과 유행입니다. 혁신과 유행이 자본주의를 버텨온 거죠. 여러분 자본주의가 생겨나고 처음에 모든 집에 세탁기, 냉장고, 뭐 텔레비전 이런 거 다 없을 때는 만드는 족족 다 팔렸죠. 근데 모든 집에 그런 물건들이 다 들어찬 다음에는 안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나요? 이제는 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사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말하자면 대체 수요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능을 추구하고 디자인을 이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새롭게 물건을 파는 거. 그게 이제 혁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광고라고 하는 것에 24시간 노출되면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본주의가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광고가 우리 가슴에 스며들죠. 왠지 저거를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계속 이렇게 스며들면서 이렇게 만들어주죠. 자본주의가 그렇게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난 10여 년 동안 지난 한 20년 가까이 세상이 전쟁 없이 편안한 세상을 이어왔어요. 그죠? 경제적인 위기도 있었고 여러 번 있었지만 그렇게 버텨온 데에는 놀라운 혁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21세기 혁신의 아이콘 하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스티브 잡스가 놀라운 일을 해낸 거죠. 뭐냐면 여러분 지금 손에 이거 없는 분 안 계시잖아요. 다 있는데 이거 싼 거 아니잖아요. 이거 100만 원 하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 한 2년에서 3년 사이에 다 바꾸시죠. 여러분 이 이상의 혁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전 세계를 지금 불리고 있는 혁신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 아이폰 새로 나왔다 그래도 예전같이 관심이 안 가고 갤럭시 새로 나왔다 그래도 관심을 안 가시죠. 약간 맛이 간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전 세계는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혁신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죠. 이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옵션까지 생각하셔야 되냐면 전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자본주의가 끌어가고 있는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엘리트들이 다급하게 꺼낸 옵션이 뭐냐면은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고, 왜 그것을 지금 모두가 미루고 있고, 왜 그것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뭐 도입해야 될 것 같으냐, 그런 생각을 느꼈냐면은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소리는 요란했지 사실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시는 거 없죠. 여러분 중에 지금 자율주행차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블록체인으로 내가 지금 뭘 좀 해야 되는 게 다급해졌다 이런 거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다급함에서 나온 구호인데, 다급함에서 나온 구호였는데 아직 그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혁신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상당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때 터진 게 코로나예요. 이 코로나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어마어마한 혼란과 진짜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으로 더 몰고 가는 그런 이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거죠. 세상이 스마트해진다. 스마트해진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스마트해진다. 그래서 공장이 스마트해지는 스마트 팩토리. 그죠? 그래서 공장은 뭘 해야 되나요? 이제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오류나는 부분 자기가 알아서 체크하고, 그죠? 공장이 멈출 일도 없고, 뭐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잘 돌아가는데, 그러면서 뭘 해줘야 되냐면 일반 사람들에게 개인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되겠죠. 여러분 나이키가, 아니 아디다스죠. 아디다스가 요새 시행착오하면서 계속 해나가는 게 뭐죠? 아디다스 회원가입하면은 내 발을 스캔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3D 프린터로 내 신발을 다다다다다 찍어서 바로 배송 나가는 거죠. 즉 개인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든 기업들에게 닥친 과제죠. 그걸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스마트한 이 세상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니,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시듯이 아디다스에서 나한테 신발 만들어 갖다 주는 과정에서 인간의 노동이 하는 거 없다. 나는 그 많은 곳들을 다니면서 이동수단을 이용했는데 거기에 인간의 노동이 개입되는 단계가 하나도 없다. 심지어 주문 접수를 받고 거기 스케줄링을 관리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사람이 내게 되는 적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분야에서 이제는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스마트한 세상이 내 앞에 펼쳐지지만 이제는 인간의 노동이 없다. 여러분 그것을 방금 전에 그러니까 자본주의 제가 말씀드릴 때 했던 얘기 대입하게 되면은 이제 유효 수요는 박살난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죠. 유효 수요라는 게 아예 박살난 게 아닐까?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기 위해서 기존의 산업시대에 채택했었던 사회 제도나 시스템으로는 이제 불가능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속도만큼이나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이제 인류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농업시대가 끝나고 그럼 농사 짓던 사람들은 다 죽었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다 공장으로 갔죠. 그래서 공장이 해외로 다 이렇게 나가고 하는 즈음에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 서비스업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업이 이렇게 어느 정도 포화 상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전자상거래나 이런 인터넷 세상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이 변화하게 되면은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는 생겨납니다.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존의 일자리들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사라져가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20년간 이 변화를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좀 빠르고 좀 많이 열심히 노력하시고 치열하게 노력하는 분들은 새로운 시대에 편승해서 쫙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시는 거고, 대부분의 분들은 엄청난 시련과 함께 고통을 겪으셔야 돼요. 그 과정을 앞으로 우리가 지켜보게 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사실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세상은 엄청나게 멋있는 세상입니다. 그야말로 대단한 세상인 반면에 스마트 시티는 또 어떤가요? 대단하죠. 도시가 이제는 뭐 교통사고가 나도
이제 자기들이 알아서 차를 다 돌려주기 때문에 차가 막히는 법이 없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쾌적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겠죠. 그런데 의문부호가 강력히 찍혀 있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향후 국가의 사실은 존망에 걸려있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준비를 해나갈 수 있을까? 그런 시기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었던 모든 방식의 재점검이 필요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제 뭘로 그동안 성공해 왔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만들어온 책으로 제가 본 게 수학의 정석이거든요. 수학의 정석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공식을 주죠. 공식을 주고서 문제 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다른 데를 보면서 다른 나라에서 만든 공식을 보고 우리는 딱 가져다가 빨리 풀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손재주와 우리의 모든 걸 가지고 이렇게 적응하면서 푸는 과정에서 어렸을 때 수학의 정석이라는 것으로 훈련한 것이 매우 대단히 기능을 발휘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게임의 규칙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공식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입니다. 바로 그것이. 전 세계 그 어디도 이제 우리에게 공식을 알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공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어떤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 불편함이라는 걸 끌어안고 있다가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 사람이 해결해 보려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 공식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변화하는 세상을 마주하고서 불편해집니다. 반드시. 그 불편함을 그 다음에 세상이 변화하는 만큼 기존의 어떤 시스템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 마찰과 불편함 이런 거를 붙들고서 실행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탄생해져야 되는 것이 공식이라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제가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나라가 그걸 따라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바로 기준이 되는 거죠. 창조적이 돼야 되겠죠. 창조적. 여러분 이 창조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창조적이라는 것은 당연한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의 한계, 다른 사람은 여기까지는 생각하더라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어떤 그 울타리가 있고 틀이 있겠죠. 그 틀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겠죠. 기존의 어떤 틀, 그 밖을 넘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항상 자세가 돼 있어야 우리가 창조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려면은 여러분 요 어떤 부분에서 두려움을 떨치셔야 돼요. 뭐냐면은 여러분 악플이 좋으세요? 악플이 좋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악플 당하면 뭐 멘탈 나와가지고 진짜 뭐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우리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즉 여러분 틀 밖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틀 밖으로 나갈 때는 초반에는 반드시 악플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틀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때로는 불경해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도저히 이해해 줄 수 없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적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준을 제시할 때에는 항상 스무스하게 다른 사람 막 박수치는 그런 그 기준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초반에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더 과감해져야만 되는 거죠. 그 틀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런 말이 요즘은 진실이죠. 뭐냐? 무풀보다는 악플이 좋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작업이 무풀이야.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내가 했는데 조회수도 안 나오고 댓글도 안 달리고 욕조차 없어. 여러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슈가 돼가지고 찬바늘을 날린 다음에 목숨 걸고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그게 세상 이슈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창조적이에요. 이미 창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창조적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 스스로의 사고의 틀을 깨야 되는 게 뭐냐면 각오하셔야 된다. 네. 요 넘어설 줄 알아야 된다.
세상에 어떤 충격을 던져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조적이 되기 위한 기본 우리의 마음 자세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그 정도까지 각오해야만 사실 창조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창조적이라고 하는 건 이런 생각으로 사실 해나가는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틀 밖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독창적이라고 하죠. 독창적이다. 이게 이제 독단으로 빠져가지고 망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쨌든 이게 독창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만 생각하면 되느냐? 그런데 진짜 그 비판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진짜 그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무가치한 그런 일탈도 있죠. 근데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 생각이 어디로 또 가야 되냐면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쪽 방향이 뭐냐? 이렇게 그 깊이를 얻어야 돼요. 깊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 끝에 이렇게 도달하는 거, 결론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통찰력이라는 인사이트가 있어요. 이 인사이트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도 읽어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들이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세상, 이게 인문학의 세상이죠. 요 세상에 대한 감도 오늘도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통찰이라고 하는 것을 가야 되는데, 요 과정, 통찰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정보와 지식이에요. 정보와 지식. 정보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산업시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정보와 지식에 머물러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경우 그때는 경쟁 비즈니스를 참고해야 되겠고 지금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들의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정보를 지식을 빨리빨리 습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경쟁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해가지고 가격 경쟁도 만들고 뭐 하는 세상이죠. 이 세상. 이 세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정보와 지식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보와 지식이 지배하는 세상은 대박이 어렵습니다. 그죠? 여기는 가격 경쟁이 존재하는 세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정보와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는 쫙 퍼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서 정보와 지식을 습득했다고 해서 그 경쟁력이 오래 가지가 않죠. 이 세상이 정보와 지식이 지배하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정보와 지식이 지배하는 세상을 뚫고 내려가 어떻게 해요? 통찰의 영역에, 인사이트라는 영역에 딱 도달하는 순간 뭐냐?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따라할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통찰의 힘이 있는 거죠. 거기 통찰의 힘이 있고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또 전해져야 파괴력이 있을까요? 이게 틀을 깨는 방식, 그죠? 이 틀을 깨는 방식으로 던져질 때 그러니까 틀만 깬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뭐예요? 인사이트가 터져나올 때 그때 비로소 이 인사이트를 발견한 사람들이 극렬 추종자가 돼가지고 강렬한 지지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의 틀을 무시했기 때문에 욕을 하러 오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창조의 기본 방향이죠. 두 가지가 기본 방향입니다. 네, 오늘은 뉴노멀의 시대에 횡단하고 질주하라고 인문학의 세상으로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간 모두에 소개해드렸듯이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의 작품은 도대체 이게 뭔데 그렇게 의미가 있고 비싸다는 거냐 그 얘기도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랜시스 베이컨의 자화상이거든요. 자화상인데 이 작품을 그리다 말고 이 화가가 붓을 딱 그리다가 붓을 딱 내려놓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손으로 아직 마르지 않은 상태의 캔버스 위에서 손으로 비벼버렸어요. 비벼버렸어요. 자기의 자화상을 이렇게 그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이거는 구상적인 모습으로 어쨌든 자기 모습을 그리다가 갑자기 자기 손으로 뭉개버림으로써 갑자기 추상의 영역으로 갑자기 가버린 거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구상으로 그린 것도 아니고 추상도 아닌 아주 애매한 지역에 자기 지역을 딱 마련한 거예요. 네. 이 작품의 의미가 사실 거기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작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찬반 논란이 대단했죠. 이 작품을 좋아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미적 감각을 가지신 분들은 혐오감을 가지고 거부한 거고 근데 이 작품이 왠지 끌리는 그 점 때문에 이 작품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찬반 논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작품의 의미를 딱 정리해준 또 대단한 철학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쫓아보겠습니다. 이 철학자는 지금 21세기에 가장 핫하다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사람만 얘기하거든요. 철학계에서 21세기 우리나라 철학계의 지금 아이돌이죠. 1970년대 활약했었던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질 드레즈라고 하거든요. 드레즈. 드레즈가 했던 얘기 쫓아보겠습니다. 드레즈는 우리의 삶이 어떻다고 정의했을까요? 여러분, 동물들은 인간보다 열등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죠. 동물들은 인간보다 열등하다. 그럴 때 여러분께 이제 질문 드려보면 답은 정말 다양하게 나오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한치의 의문을 갖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있으실 겁니다. 반면에 요즘은 근데 좀 달라졌죠. 동물 애호가라든가 뭐 자연주의자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은 인간도 동물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인간이 막 지구를 망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의식을 갖고 막 운동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인간과 다른 동물은 동등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인간은 무엇 때문에 특별하다는 거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지난 시대,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시대에 아주 대단했었던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이 정리 딱 해줬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이거의 정답이야 라고 했었는데, 헤겔이 정리한 게 뭘까요?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 문장 하나 대단히 멋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연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누가요? 동물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 근데 헤겔은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을 보라.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가 목표를 정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정한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으로 자신의 상태를 벗어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자신의 신분을 바꾸기도 하고 자신이 뭔가를 이루어내기도 하고 어떤 그런 걸 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에 있는 수많은 동물이나 그런 만물에 비해서 우월한 점은 이것이다. 헤겔이 정리했죠. 이것으로 사실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는 것에 더 나은 답은 없었어요. 인간이 그동안 가진 답 중에. 그런데 1970년에 드레즈라는 철학자가 헤겔의 이 단어에 이제 약간 태클을 걸고 등장하죠. 과연 그럴까? 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 인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정한 목표를 이루어가며 원래의 상태에서 벗어난다 라고 얘기했는데, 드레즈는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과연 스스로 자기 내면에서 진정으로 원한 목표를 인간이 과연 상상하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을까? 라고 물었죠. 즉,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다 남들이 정해놓은 대로 살아가는 것뿐 아닐까?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이제 들레즈라고 하는 사람이 헤겔에 대해서 의문을 표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대부터 마차들이 다닌 길이죠. 마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원래는 평평했었던 땅인데 어떻게 된 건가요? 수많은 마차들이 다니면서 이제 저기에 홈이 파였어요. 이렇게 고랑이, 그죠? 들레즈는 우리의 삶이 동물들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자유를 부여받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더라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저 홈에 빠진 채 살아가더라. 몸짝가서 하지 못하. 저 홈에 빠진 채 살아가더라.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만들어진 홈에 빠져서 살아간다. 네, 이 사람이죠. 질트리지. 진짜 20세기에 대단히 또 쇼킹한 이야기로 사람들이 매료했었던 사람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의 천혜고원, 천개의 고원이라고 하죠. 천개의 고원, 이 책 읽는 게 붐이죠. 네. 요새 뭐 철학계에서는 들레즈 얘기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들레즈라는 사람 얘기가 들리는데, 이 사람 얘기가 왜 요새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각광을 받을까요? 그건 뭐냐? 여러분,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살아오게 되면서 그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닌 길로 이렇게 홈들이 파져 있고, 사실 우리가 그 홈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의 한계를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 방식이나 이런 것이 뭔가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잘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모두가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레즈라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럴 때 들레즈가 들려준 답이 있죠. 들레즈라는 사람은 우리가 왜 그동안 여러분 과거를 떠올려 보시면 문이과 정화라고 할 때부터 이게 쉽지 않죠. 왜냐면 여러분 내면에는 문과적 성향도 있고 이과적 성향도 있거든요. 문과적 정화라고 할 때 왠지 여러분의 한 부분을 도려내야 할 것 같은 약간 아픔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보고 어떤 전공을 정하라고 할 때 나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전공만 해야 되나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하나만 제대로 하기도 벅차지만 근데 그 전공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당 부분이 뭔가 이렇게 썰려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경험하신 거죠. 또는 직업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커리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어떤 홈으로 밀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떤 홈으로 밀려 들어가게 돼 있고 그 홈에서 쭉 살아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산업화라는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괜찮았다. 괜찮았다. 우리가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신화도 우리가 겪어봤었고 뭔가 그런 커리어를 하나만 쭉 해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이미 평생 직장의 신화는 깨진 거고 세상은 너무나 급변하고 있으면 뭔가 이 한 영역에 갇혀 있다가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을 차려보신 분들을 보시면은 또 어떤 거 있냐면은 뭔가 사업체를 차리는데 업종이 뭐냐고 물어요. 근데 기존의 업종 분류표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어 거기에. 그런 느낌 받아보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들레즈는 뭘 느껴봐야 된다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갈래길 이런 데에 속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선택지의 옵션이 그거밖에 없더라도 거기에서 생각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 앞에 벌어져 있는 그런 그 차이들, 여러 선택지들 이런 것들은 홈이다. 홈이다. 자 그래서 동일성에 사로잡힌 차이가 보거든 경계하라. 그런데 이게 뭐냐? 여러분 너 어디 갈 거야 그랬을 때 문과에 이과야 그랬을 때 갈라지죠. 그 다음에 저 이과 갈 건데요. 자연계와 공대야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류가 어떤 체계를 갖춰서 갈라지는 것 속에 여러분을 가두려는 시도가 계속 있을 것인데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들려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마음속에서 하고 싶은 어떤 창조적 뭔가 에너지가 이 그 어디에도 뭔가 이 모든 것이 나를 대변하는 것 같지 않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새로운 걸 만들어라 라고 얘기죠. 만들어라. 너만의 것을 만들어라. 앞으로의 세상은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죠. 그리고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요 동일성에 사로잡힌 차이가 아니라 내 자신 자체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을 반영한 이게 뭐냐? 이게 리좀이라고 불렀어요. 리좀이라고 하는 건 여기 식물 용어인데 어떤 식물이냐면은 그 뿌리 식물. 여러분 뿌리 식물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가 쳐 있잖아요. 가지가 쳐 있고 동일성에 사로잡힌 차이. 이제 나뭇가지들부터 뿌리까지 다 그렇게 생겼죠. 그게 아니라 리좀은 아마 줄기식물 같은 거, 뒤엉켜 있는 거 이런 걸 리좀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딘가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막 뒤엉켜 있는 거 이런 거. 리좀은 이런 형태도 있어요. 하나의 어떤 영역이 있더라도 다른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넘나드는 거죠. 이런 거죠. 그래서 자신의 리좀을 창조하라 라고 하면서 들레즈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은 홈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땅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고 있지 말고 고개를 내밀어 세상을 보라. 변화하고 있는 세상을 보고 그 다음에는 홈에서 나와봐라. 발을 내딛고 나와봐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홈과 홈들을 어때요? 가로질러 횡단을 해도 횡단. 그 다음에 자기만의 영역이 딱 비전이 딱 보이거든. 질주를 시작하라 그러죠. 왜요? 이 세상에 그 어떤 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질주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질주를 시작한다는 게 뭐냐? 그것이 세상의 호응을 얻게 되면은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홈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홈에서 나와 세상을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영역에서 조금 두렵지만 다른 영역을 겹쳐가면서 횡단도 해보고 나가 그 다음에 딱 비전을 보고서 질주를 하는 거죠. 이 들레즈가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 삶은 원래 이런 거였다. 삶이라고 하는 거는 횡단과 질주를 하는 거였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20세기에 여러분 68혁명이라는 게 있었고 그때 젊은이들의 열정이 뿜어져나오던 시대가 유럽에 있었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불을 지른 한마디가 이거죠. 삶은 횡단과 질주다. 왠지 이 얘기가 좀 추상적으로 들으시더라도 여러분 모두 내면에 뭔가가 약간 올라오지 않으세요? 아, 내 삶이 원래 이런 거였던가? 그런 거죠? 네. 우리는 철길에 갇혀져 있죠. 여러분 철길에 갇혀 있으면 편합니다. 왜요? 아 여기 궤도만 바퀴만 올려놓으면은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고 편안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홈과 비슷한 거죠. 내가 지금 어떤 궤도 위에 올라 상당히 좀 편안한데? 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그것을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역시 무엇과 다를 바가 없다고요? 홈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 지금의 이 어마어마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이 시기에 다시 새로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차는 굴러가도 내버려 두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기차에서 잠시 내리셔가지고 철길들을 횡단해 보시면서 뭘 하셔야 돼요? 어디로 질주를 해야 할지를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둘러서 지금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 그린 위아로 온 겁니다. 우리가 위아로 왔는데 그래서 들레즈라는 사람은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림을 왜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봤냐면은 이 작품이 우리의 무엇을 일깨우기 때문이에요? 본능을 일깨우기 때문에. 즉 우리가 어떤 틀에 갇혀서 굉장히 고상한 시선으로 미술이라는 걸 보고 있었는데 우리의 그 기존의 틀을 사정없이 깨부시면서 그죠? 우리의 마음속 저 밑바닥으로 바로 타격해서 들어오는 그림이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림이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서 뭘 일깨워요?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이렇게 잠잠해 있었던 나의 그 창조의 에너지를 흔들어 깨운 거죠. 타격을 가해준다. 그게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림이 갖고 있는 의미다. 본능을 일깨운다. 우리 본능을 일깨우는 바로 그림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럼 과거의 회화가 이런 거죠. 여러분 아까 교황이 비명 지르는 거 보셨죠? 근데 여러분 과거의 회화라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딱 보는 순간 와, 잘 그렸네. 그런 거죠. 여기 보면은 원근법부터 인체 해부 열심히 한 화가가 명암법 아주 선명히 잘 줘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빛과 이런 원리도 잘 적용해가지고 그야말로 사진같이 그려놓은 진짜 놀라운 회화죠. 이게 17세기 여러분 스페인의 벨라스케스라는 화가가 그린 교황의 회화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림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생생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 감상할 때 어떻게 감상하나요? 이 그림 감상할 때 이것은 교황 인노첸시오 10세기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17세기 벨라스케스가 그린 거고요. 이 화가의 기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림을 감상할 때 우리가 눈으로 이 그림을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머리가 바빠요. 알겠어요? 이 그림 감상할 때 머리가 바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약간 멍하니 있는 거고 이게 되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고 그림 감상하는 게 과거의 미술은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런데 블레즈는 뭐라고 했냐면 글러 먹었다. 왜요? 이거는 딱 갖춰진 틀에 우리를 가두는 미술 감상법 이런 거죠.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어떤 다른 여지가 없이 우리를 옥죄는 거, 우리로 하여금 숙제만 강요하는 거, 그런 그림이라는 거죠. 이런 거. 자, 여러분 그래서 요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교양 삼아 제가 하나 썼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감각이라는 게 이렇게 5개가 있죠. 오감이라는 게 있죠. 서양 사람들은 우리 몸에서 멀어질수록 고차원적인 감각이라고 그랬고 우리 몸이 바로 이렇게 딱 닿아야 되는 것으로 저급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각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감각은 뭐예요? 시각. 제일 멀잖아요. 그 다음 청각이 그 다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과거에 이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공이 뭐라 그러냐면 시각과 청각이 왜 수준 높은 감각인 줄 알아? 그러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예술은 저기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술을 후각으로 하는 예술 없잖아요. 미각으로 하는 예술도 없고 촉각으로 하는 예술도 없고 그죠? 예술은 저쪽밖에 없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이 감각의 서열이고요. 몸에서부터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감각이라고 할 때 이거를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한쪽은 머리로 가는 감각. 예를 들어서 미술을 봤어요. 미술을 봤는데 아까 보셨던 이노첸시오 10세의 추상이에요.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벨라스케스 이노첸시오 10세의 추상이네 라고 머리가 작동하죠. 요게 바로 R자를 써가지고 지각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지각. 영어로 perception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감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개념 자체가 좀 달라요. perception이라는 게 있고 저기에 sensation이라는 게 있는데 perception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가 동반되는 거예요. 이거는 참거짓이 분별이 가능하죠. 왜요? 이것은 벨라스케스 그림인데 그랬을 때 아닌데 누가 보니 논쟁이 가능하죠. 이거. 요 영역이 이쪽 퍼셉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퍼셉션의 영역으로 미술을 감상하는 것이 우리를 옥죄한다. 플레즈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의 예술은 어디로 가야 되냐? 이쪽으로 가야 돼요. 참거짓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 그러면서 여기는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고 뭐만 존재하냐면 불쾌만 존재하는 영역. 우리가 그걸 봤는데 뭔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기 중요해요. 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대단히 기분이 좋아. 내지는 대단히 불쾌해. 그런 거. 그런 영역이 있죠. 몸으로 느껴지는 거. 여러분 뭐 어떤 꽃을 봤는데 우리가 꽃을 감상할 때 저거는 은드라미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약간 근대적인 인간이시고 근대적인 인간. 그냥 꽃을 봤는데 그 이름이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보는 순간 좋다 하시는 분들은 현대적 감각을 가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쓰면 현대적인 감각이에요. 그냥 좋다 안 좋다만으로 충분하다. 그거는 이제 느끼시는 거죠. 직접 그 꽃을 느끼신 거고 꽃이 이게 몇 년생인 줄 알아? 몇 년살인 줄 알아? 이렇게 나오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메말라지죠. 그 차이 느껴지시죠? 지각과 요 감각, 센세이션이라는 거 차이예요. 자, 어쨌든 우리의 몸으로 느끼는 그런 감각이 있다라고 하면서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림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거는 참거짓이 존재하지 않죠. 그 그림을 보는 순간 뭐가 옳고 그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몸으로 그냥 치고 들어오는 그림. 그죠? 그냥 충격적인 느낌만 그냥 전해지는 거.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지각에 기반한 해야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이건 뭐 설명이 됐어요. 사과를 누가 그렸으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저 사과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뭘 발동한 거냐면 퍼셉션, 지각을 발동한 거죠. 사과냐 아니냐 참고치지 분명히 되죠. 근데 뭘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길이 없고 우리의 몸을 바로 타격했어. 딱 충격 먹었어. 어때요? 이게 바로 센세이셔널한 그림이 되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센세이셔널하다는 느낌입니다. 센세이셔널하다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옆에 이노첸시오 10세를 그린 저 그림은 지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림. 그런데 반면에 이건 어때요? 뭐 설명할 길이 없죠.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 몸으로 직접 타격해 들어오는 그냥 그 그림. 그죠?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의 작품은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런 겁니다. 우리 몸으로 느껴지는 것. 그런데 우리의 몸에 딱 타격을 가하면서 이런 비명을 지른다는 게 뭐냐면요. 비명을 지른다는 거는 우리 인간이 그동안 사회생활하면서 남의 눈치 보던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동물이 되는 순간이 바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가장 원초적인 순간. 그렇잖아요. 남의 눈치 봅니까? 전혀 그 어떤 의식도 하지 않고 자신의 공포에 충실해가지고 그냥 내지르는 게 비명이잖아요. 그게 동물들이 지저대는 거랑 비슷해요.
그냥 비슷한 소리, 가장 원초적인 소리.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의 세계에서 우리를 쫙 어디까지 저 밑바닥 본능의 영역까지 우리를 끌고 내려오는 그런 그림 되겠죠. 네, 여기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의 그림이고, 이런 충격을 가해서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거냐라고 하면은 찌들어 있는 나를 일깨워라. 찌들어 있는 나를 일깨워라. 뒤흔들어. 내 마음속에 어떤 원초적인 에너지가 이렇게 살아있음을 느껴보는 거, 다시 확인해보고 느껴보라.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이 그 얘기를 했는데요. 난 감각을 그리려 했다. 이게 우리말로만 번역하면 이게 뭔지 알 수 없어요. 퍼셉션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센세이션을 그리려고 했다. 영어로 번역해야 정확한 의미가 되겠죠. 센세이션을 그리려고 했다. 즉 나는 당신의 머리가 아니라 당신의 몸 자체를 타격하고 싶다. 이게 베이컨의 목표라는 거예요. 자, 베이컨의 독창성. 베이컨의 시대는 추상의 시대였는데요.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너는 추상이야, 너는 구상이야 라고 해서 어느 편에 들 건지를 이렇게 요구받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추상의 영역으로 가지도 않았고, 그럼 이거 잭슨 폴락의 영역이죠. 그렇다고 이제 구상도 아닌 그런 그림을 그려버렸죠. 이게 바로 추상도 아닌 것이, 구상도 아닌 것이. 베이컨은 자기만의 영역을 세웠죠. 그리고서는 이게 뭐야? 라고 물었더니 이거는 그냥 피규어랄이라고 불러달라 그랬어요. 형상이라고 불러달라. 이거 구상도 아니고 추상도 아니고 나의 그림은 형상이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베이컨의 어떤 나름의 독창성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 눈의 감각으로 그린 그림이 있고 손의 감각으로 그린 그림이 있어요. 딱 비교해 보시면 딱 알아요. 여러분 눈의 감각으로 그린 그림이 이런 거예요. 뭔들이야. 여러분 여기는 우리 인간의 다른 그 어떤 감각도 매개된 게 아니라 여기는 오직 시각이 작용해서 뭔가를 비례에 맞추고 구성했다는 거 느껴지시죠? 요거는 눈의 감각으로 그린 그림. 반면에 아까 보셨던 잭슨 폴락이라는 사람의 그림은 손이 가는 대로 물감을 뿌린 겁니다. 손의 감각으로 그린 그림. 손의 감각으로 그린 그림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회화가 추상의 시대였고, 그래서 눈의 감각으로 그린 그림과 손의 감각으로 그린 그림으로 양대 진영으로 대별됐을 때죠. 그런데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 어느 쪽도 아니고 뭘 그려낸 거냐? 들레즈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역시 철학자는 말빨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지는 눈의 회화고 보는 손의 회화를 창조했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말장난 같기도 한데 여러분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요즘 시대에는 똑같은 것도 어떻게 해요? 이런 거였어? 갑자기 의미가 살아나죠. 그래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뭉개버렸는데 이게 뭐예요? 뭔가 이 얼굴들이 우리의 시각적으로 다가온다기보다는 왠지 묘하게 이 얼굴들이 우리에게 촉각적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징그럽게 아시죠? 뭔가 우리에게 뭔가 약간 만져질 것 같이 다가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화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완성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이렇게 뭉개버리죠. 손으로. 네. 그러니까 보는 손의 작용이 거기, 보는 손의 회화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이런 그림이 탄생하게 된 거다. 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새로운 회화를 창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의 회화가 딛고 있는 영역이 너무나 독보적이에요. 다른 화가들이 비슷한 그림을 찾아볼 수 없는 자기만의 영역이 만들어졌죠. 말하자면은 대지 위에 프랜시스 베이컨은 횡단하다가 어떻게 하면 질주를 해버려요. 자기 영역으로 질주를 해버렸고 그것의 가치를 요즘 들어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프랜시스 베이컨이 자기 친구인 루시안 프로이트라고, 이 사람도 영국의 대단히 유명한 화가인데 루시안 프로이트가 자기 집에 놀러 왔을 때 자기 친구의 모습을 약간 뭉개뜨려 가지고 세 점의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이 작품이 현재까지 프랜시스 베이컨의 작품 중에 가장 비싼 거죠. 아까 작품은 1,000억 정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작품은 요즘은 2,000억
이게 그때 거래가가 1,600억 정도 했으니까 그래서 환율 고려하고 또 그 몇 년 사이에 가치가 올랐으니까 요즘은 한 2,000억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 딱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뭐냐, 우리는 현재 뭔가 대단한 현실적인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문득 자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홈에 갇힌 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홈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그 자각을 해보시라. 이 이미지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급변하는 시대에 수많은 이 홈들에 저 앞에 가보면은 다 막다른 길이 되어 있어요. 막다른 길이 되어 있어요. 시대 변화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급변하는 시대는 이 홈들 하나하나가 막다른 길로 길이 막혀버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거기에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펼쳐집니다. 100년 전에 세상의 기준이 되었던 건축이죠. 독일에서 생겨났어요. 뭐죠? 여러분, 원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으신 분들의 것이죠. 원래 그랬었던 거예요. 자기 집을 지어달라, 뭐 나의 궁전을 지어달라, 뭐 이걸 지어달라, 이런 거죠. 원래 건축이라는 것은 돈 많은 사람들의 것이었는데 그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근로자들이 그래도 가장 최적의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합리적인 건축을 선보인 사람들이 있었죠. 네, 바우하우스. 근데 이 바우하우스가 결국 독일 땅에서 탄압을 받고 히틀러에게 탄압을 받고 미국 땅으로 건너가서 미국 건축의 르네상스를 이뤄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렸죠. 이 바우하우스 출신의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이 시그렌 빌딩도 짓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표준을 만들어버렸죠. 그 변화가 일어나서 우리 한국 건축이 세상의 기준이 되고 그럼으로써 세계 역사에, 그죠? 우리 건축의 역사에 기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꿈을 한번 꿔봤고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였고요. 네, 긴 시간 함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